기원전 216년 로마 원로원 소속 의원의 25%가 단 하루 만에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80명의 의원이 한나란 시에 전사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닿았을 때 거리에는 통곡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울음도 나오지 않는 정적, 그게 더 무서웠던 거죠. 이날 전사한 집정관 파울루스를 포함해 로마의 뇌와 심장이 동시에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전역에 퍼진 말이 있었습니다. 한니발이 문 앞에 왔다. 이 말 한마디가 로마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식을 지하 창고에 숨기게 만들었고 영원 로원이 신탁을 구하러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곧 닥칠 종말의 예고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로마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 재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시계를 20년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뜯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전체가 로마 앞에 무릎 꿇고 수십 년치 세금을 선납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경제적 파산 직전, 그게 카르타고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굴욕을 앉아서 삭히는 대신 새로운 자원주를 찾아 이베리아 반도로 군대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는 이베리아의 은광을 개발해 배상금을 갚으면서도 로마를 향한 복수심을 칼날처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지요.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조르는 9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밀카르는 아들을 바알 신전의 제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불 앞에 맹세하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다. 그 자리에서 어린 한니발은 평생 로마의 적이 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보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 맹세는 카르타고라는 상인 국가가 로마라는 군사 강국에 던진 선전포고였습니다. 한 소년의 원한이 아니라 한 문명의 생존 의지가 인간의 몸속에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훗날 로마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국가 부도 직전의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밀카르는 이 질문 앞에서 아주 단호한 답을 골랐습니다. 이베리아의 은광 개발이었습니다. 하밀카르는 이 땅에서 끌어올린 은으로 로마 배상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부를 쌓았습니다. 그 자금으로 강력한 용병 군단을 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었어요. 로마를 향한 복수의 기반을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쌓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운명은 그에게 복수를 완성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밀카르는 기원전 228년 전투 중 전사했고 그의 뒤를 이은 사위 하스드루발도 기원전 221년 암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쌓아온 모든 것, 군대와 전략과 복수심이 26세 청년 한니발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총사령관이 된 한니발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로마의 동맹시 사군툼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즉각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공격을 멈춰라. 한니발은 8개월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군툼은 함락되는 거죠. 로마 사절단이 카르타고 의회에 도착해 물었습니다.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원하느냐. 카르타고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혈투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로마가 제국이 되느냐 먼지가 되느냐를 결정할 17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로마는 당연히 해상 침공을 대비했습니다. 지중해의 제해권은 로마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한니발은 바다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5만 명의 보병, 9천 명의 기병, 그리고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피레네 산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항공모함도 없이 적의 수도를 향해 두 발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였어요.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한니발은 로마가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전략은 이미 진 전략이거든요. 로마가 바다를 지키는 동안 한니발은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피레네를 넘은 한니발 앞에 다음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론강이었습니다. 문제는 코끼리였습니다. 예민한 코끼리들이 배에 오르려 하지 않았거든요. 한니발의 해법은 이랬습니다. 거대한 뗏목을 만들어 흙으로 덮어 육지처럼 위장한 뒤 코끼리를 그 위로 걷게 한 것입니다. 코끼리들은 자신이 강 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한니발이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의 약점뿐 아니라 자기 편의 두려움도 설계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론강을 건너는 동안 로마의 집정관 스키피오는 같은 강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이미 북쪽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로마는 이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는 거죠. 론강을 건넌 군대 앞에 마침내 알프스가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와 이베리아 출신 병사들에게 유럽의 겨울 산맥은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대열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니발이 나섰습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저 산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너머에 로마의 심장이 있다. 그곳을 찌르면 전쟁은 끝난다. 이 연설이 먹혔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결승선은 아직 멀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죠. 한니발은 전술가이기 전에 인간의 한계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는 자연만 적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산길 양옆의 바위 위에는 알로브로게스족이 숨어 있었습니다. 갈리아 산악 부족인 이들은 이 길을 수백 년 동안 지배해온 주인이었거든요. 이들의 전술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군대가 좁은 길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위에서 바위를 굴렸습니다. 바위 하나가 굴러오면 대열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거든요. 왼쪽은 절벽, 오른쪽도 절벽이었으니까요. 폴리비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한니발은 하강로에서만 수천 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더 많이 죽은 거예요. 내리막길은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발을 헛디딘 병사는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군마와 짐을 실은 노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명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아무것도 없었는 거죠. 그럼에도 한니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이 군대를 삼키는 동안 그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탈리아 평원이 저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이 발걸음을 이어붙이는 이유였습니다. 15일간의 사투가 끝났습니다. 출발할 때 5만 명이 넘던 군대는 2만 6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절반이 산속에 묻힌 거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약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2만 6천 명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절벽을 맨발로 기고 굶주림과 매복을 뚫고 살아낸 사람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옥의 채용 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들인 셈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본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저 땅에서 얻는다. 보급선도, 본국의 지원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로마가 바다를 지키는 사이 산을 넘어온 군대가 이탈리아 앞마당에 들어선 것입니다. 로마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서의 첫 충돌. 로마는 가볍게 봤습니다. 기원전 218년 11월 티키누스강 인근에서 두 기병대가 맞붙었습니다. 로마는 수적으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거든요. 한니발의 누미디아 기병대는 로마군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기병대의 옆으로 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로마 기병은 정면의 적을 막는 훈련만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대응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집정관 스키피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로마 최고 지휘관이 쓰러진 거지요. 그를 구한 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10대였던 젊은 스키피오가 포위망을 뚫고 아버지를 빼냈습니다. 훗날 한니발을 무너뜨릴 바로 그 스키피오가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한니발의 누미디아 기병대는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단순히 말을 잘 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안장도 등자도 없이 말 위에서 싸웠습니다. 장비에 무게가 없으니 기동 속도가 달랐고 방향 전환이 달랐는 거죠. 로마 기병이 무거운 군장을 입고 달리는 단거리 선수라면 누미디아 기병은 맨발로 뛰는 마라토너였던 거예요. 한니발의 두 번째 전투는 전쟁이기 전에 심리전이었습니다. 트레비아 전투 당일 아침, 한니발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불을 피워줬습니다. 반면 로마군은 아침을 먹지 못한 채 전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군이 차가운 트레비아 강을 건너오게 유도했습니다. 12월의 강물이었는 거지요. 강을 건넌 로마 병사들은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전열을 갖춰야 했거든요. 그 타이밍에 한니발의 동생 마고가 이끄는 매복 부대가 측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부는 끝나 있었던 거예요. 한니발은 지형과 날씨와 배고픔을 전술 재료로 썼습니다. 칼보다 먼저 환경이 로마군을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로마는 2번 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패배를 겪은 로마는 더 많은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는 한니발을 빠르게 잡아 정치적 공을 세우려 했습니다. 한니발은 이 조급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플라미니우스의 눈앞에서 이탈리아 농촌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시의 곡창지대를 태우고 가축을 몰아갔습니다. 로마 집정관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든 거지요. 플라미니우스는 정찰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추격에 나섰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신중하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니발이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요. 자존심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라시메노 호수가 그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한니발이 치른 대가를 봐야 합니다. 플라미니우스를 우회하기 위해 한니발은 아르노강의 늪지대를 택했습니다. 4일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무릎 위까지 차오르는 물속을요. 이 행군에서 병사 수백 명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수면 부족과 습기, 썩은 물이 군대를 갉아먹었거든요. 한니발 자신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군 중 눈병이 악화되어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외눈박이가 된 총사령관이 코끼리 등에서 지형을 살폈습니다. 트라시메노 호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수와 언덕 사이의 좁은 길목, 안개가 자주 끼는 지형, 그리고 빠르게 접근하는 로마군. 한니발의 머릿속에서 설계도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17년 봄, 트라시메노 호숫가에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한니발은 이미 전날 밤, 호수와 언덕 사이의 좁은 길목 양쪽에 군대를 숨겨두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요. 플라미니우스의 로마군이 새벽에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찰 없이 대형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요. 군대의 절반이 좁은 길목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한니발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양쪽 언덕에서 카르타고군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군대를 로마 병사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재난이었는 거죠. 호수 쪽으로 밀린 로마 병사들은 헤엄을 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이 그들을 호수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날 로마군 1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한니발은 왜 이렇게 매번 이겼을까요? 단순히 천재적인 전술가였기 때문일까요?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로마가 스스로 패배를 골랐다는 겁니다. 플라미니우스처럼 정치적 욕심에 눈이 먼 지휘관들이 한니발에게 원하는 전장을 고르게 해줬다는 거죠. 한니발의 승리는 그의 천재성이 절반, 로마의 실수가 절반이었던 셈입니다. 3번의 대패, 로마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원로원은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공화정 로마에서 독재관은 극한의 위기 때만 쓰는 마지막 카드였거든요. 파비우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한니발과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대를 선점하고 한니발이 있는 평지는 피했습니다. 보급로를 끊고 작은 분견대만 기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니발의 강점인 평지 전투를 원천 봉쇄하는 전략이었죠. 로마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겁쟁이, 꾸물거리는 자라는 뜻의 쿤크타토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 전술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보급도, 증원도 없이 이탈리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파비우스는 욕을 먹으면서도 버텼습니다. 당장의 박수보다 전쟁의 끝을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로마 시민들의 인내심은 그보다 짧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인내심은 파비우스보다 짧았습니다. 한니발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거든요. 그는 이탈리아 남부의 농장을 불태우고 도시를 약탈하면서 로마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싸우러 나오든가 아니면 동맹시들이 배신하는 걸 지켜보든가. 그런데 한니발의 심리전에는 훨씬 정교한 층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비우스의 영지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농장이 모두 잿더미가 되는 동안 파비우스의 땅만 멀쩡히 남겨둔 거죠.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혹시 파비우스가 한니발과 거래한 게 아닐까 하고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로마 내부에 균열을 만든 겁니다. 파비우스는 사제를 털어 자기 영지의 몸값을 직접 지불하고 나서야 의혹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권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적과 싸우지 않는 지도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니발의 진짜 목표는 이탈리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와 동맹시들 사이의 신뢰를 끊어내는 것이었거든요. 군사적 승리는 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파비우스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로마는 기다렸다는 듯 방향을 바꿨습니다. 새로 선출된 두 집정관, 바로와 파울루스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로는 평민 출신의 강경파로 한 번의 전투로 끝내자는 구호를 앞세워 당선됐습니다. 파울루스는 신중론자였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는 거죠. 로마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8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숫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축구 경기장 80개를 가득 채울 병사들이 한 평원에 모인 셈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한 번의 승부에 국가의 존망을 걸었습니다. 이기면 한니발을 끝낼 수 있었고, 지면 로마를 지킬 군대가 남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파비우스는 반대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묻혀버렸거든요. 한니발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기원전 216년 8월, 칸나의 평원에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니발의 병력은 로마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수로만 보면 이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한니발은 병력 배치를 시작하면서 아주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에 가장 약한 보병을 배치한 겁니다. 중앙 보병대를 초승달처럼 로마 쪽으로 볼록하게 내밀었습니다. 로마군이 중앙을 밀어붙이면 이 부대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도록 설계된 거예요. 양날개의 정예 아프리카 보병은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중앙을 뚫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착각이 로마를 죽였습니다. 로마군이 깊숙이 들어올수록 초승달은 점점 오목해졌고 양날개의 아프리카 정예병이 로마군의 측면을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승리하고 있다는 흥분 속에서 스스로 포위망 안으로 걸어 들어간 거죠. 기병대가 로마 기병을 격파하고 돌아와 등 뒤를 막았습니다. 8만 명의 군대가 거대한 원 안에 갇혔습니다. 갇힌 7만 명 앞에 펼쳐진 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포위된 로마 병사들은 너무 빽빽하게 몰려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팔꿈치가 닿을 만큼 좁은 공간에서 그들은 그냥 서서 죽어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약 7만 명이 전사했는 거죠. 1분에 수백 명씩 목숨이 꺼진 셈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의 약 25%가 이날 하루에 전사했습니다. 로마의 지배층이 통째로 한 평원에 묻힌 거예요. 신중론자였던 집정관 파울루스는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고, 전쟁을 밀어붙였던 집정관 바로는 소수의 기병과 함께 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이런 식이죠. 전쟁을 고집한 자는 살아서 도망쳤고, 반대했던 자는 싸우다 죽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한니발을 막을 정규군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문은 열려 있었고 길은 텅 비어 있었는 거죠. 칸나의 전투가 끝난 직후 한니발의 기병대장 마하르발이 달려왔습니다. 마하르발의 제안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로마로 진격하십시오. 닷새 안에 우리는 카피톨리노 언덕에 서 있을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막을 군대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한니발은 거절했습니다. 마하르발은 탄식했습니다. 당신은 승리하는 법은 알지만 승리를 이용하는 법은 모른다. 이 한마디가 2200년 동안 역사가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한니발은 왜 멈췄을까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니발에게는 공성장비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성벽을 넘을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 앞에 멈춰 서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소모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보급도, 증원도 없는 군대가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버티는 건 불 꺼진 화로에 음식을 올려놓는 격이었거든요. 한니발의 전략은 로마를 부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시들을 떼어내 로마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죠. 칸나의 충격으로 이탈리아 도시들이 스스로 로마를 버릴 것이라 계산했던 겁니다. 그 계산이 절반만 맞았습니다. 여기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니발의 눈으로 이 전쟁을 봤습니다. 그런데 칸나의 이후 진짜 이야기는 로마 안에서 시작됩니다. 패배의 소식이 로마에 닿자 일부 귀족 청년들이 이탈리아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치자고 모의했습니다. 그 자리에 칸나에에서 살아 돌아온 젊은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훗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탁자에 꽂으며 말했는 거죠. 로마를 버리겠다는 자는 지금 당장 이 칼 앞에 맹세하라. 모의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한니발의 몸값 협상 사절단을 문전박대했습니다. 17세 미만의 소년들과 노예들까지 무장시켰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로마는 칸나의 이후 타협이라는 선택지를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한니발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한니발은 로마를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쓰러지는 대신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장 강한 충격을 받은 금속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담금질되듯 칸나의 참패는 로마의 의지를 부수지 않고 벼렸습니다. 이 역설이 이 전쟁 전체의 핵심이었거든요. 한니발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동맹시들이 칸나의 충격 앞에 로마를 버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로마가 구축한 라틴 시민권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동맹시들에게 단순히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라틴 시민권을 통해 로마 시민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의 동맹이라는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의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였던 거죠. 한니발이 제시한 건 해방이었습니다. 로마가 제시한 건 기회였습니다. 사람은 당장의 해방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더 강하게 묶이는 법입니다. 이탈리아 도시들은 한니발의 약탈보다 로마 체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드리언 골즈워디가 분석한 대로 이 라틴 시민권 제도가 로마 동맹 체제의 실질적인 접착제였던 거예요. 한니발은 전쟁터의 규칙으로 싸웠습니다. 로마는 시스템의 규칙으로 맞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니발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에서는 지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본국에는 한니발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반대파의 수장 한노는 원로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했다면 증언이 필요 없고 패배했다면 증언할 가치가 없다. 리비우스가 기록한 이 발언은 냉소적이지만 상인국가의 논리를 아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카르타고는 전쟁을 손익계산서로 읽었습니다. 이베리아에서 오는 보급로는 막혔고 본국에서 오는 증언은 거절됐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이탈리아 남부를 떠돌며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칼날이 손잡이 없이 혼자 싸우는 꼴이었는 거지요. 카푸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제2의 도시였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카푸아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훗날 일부 역사가들은 이 겨울 휴식이 군대의 전투력을 무디게 했다고 비판했지만 그것은 본질을 비껴간 지적입니다. 진짜 문제는 카르타고가 한니발을 혼자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전선에서 이기는 장군과 본국에서 발목을 잡는 정치인. 이 구도가 한니발의 운명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칸나의 직후 한니발은 포로 협상단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몸값을 내면 포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거든요. 원로원은 단 한 명의 포로도 돈으로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협상한다는 행위 자체가 적에게 틈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상대가 내 항복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가. 로마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로마는 17세 미만의 소년과 해방노예까지 무장시켜 성벽으로 보냈습니다. 싸울 수 있는 몸이면 전부 전선에 세운 거죠.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배울 만큼 배운 나라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계산을 거부했습니다. 칸나의 충격이 항복 의지가 아니라 결사 의지를 불러낸 거예요. 한니발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의지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 도시들은 한니발 편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한니발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칸나에에서 로마를 박살내면 억압받던 동맹시들이 자연스럽게 등을 돌릴 거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이 처음부터 전제를 잘못 깔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동맹시들은 억압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드리언 골즈워디의 분석대로 라틴 시민권이라는 제도가 핵심이었습니다. 로마는 동맹시 주민들에게 일정 조건을 갖추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뒀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충성하면 언젠가 본사 주주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한 구조였던 거죠. 한니발이 제시한 건 자유였습니다. 로마가 제시한 건 사다리였습니다. 자유는 지금 당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는 오르면 오를수록 더 좋아지지요. 이탈리아 도시들은 미래를 골랐습니다. 한니발이 아무리 전쟁터에서 이겨도 이 선택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전부가 로마 편은 아니었습니다. 균열은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제2의 도시 카푸아가 한니발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카르타고 군대는 이곳에서 기원전 216년에서 21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숙소, 충분한 식량, 오랜만의 휴식이었지요. 훗날 일부 역사가들은 이 겨울이 군대의 전투력을 무디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카푸아의 안락함이라는 비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비판 본질을 비껴갔습니다. 한니발의 군대가 무뎌진 게 아니라 한니발의 군대는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카르타고 본국에서 새 병력이 오지 않는 한 이 군대는 소모될수록 줄어들기만 하는 구조였거든요. 칼날이 무뎌진 게 아니라 칼날을 갈 숫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카푸아는 한니발에게 잠깐의 숨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바꿀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니발이 싸우는 동안 카르타고 본국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대파의 수장 한노는 원로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했다면 증언이 필요 없고 패배했다면 증언할 가치가 없다. 리비우스가 기록한 이 발언 읽을수록 섬뜩합니다.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회계 장부입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전쟁도 수익과 손실로 읽는 문화가 뿌리 깊었거든요. 한니발이 이기면 이익, 지면 손실, 그러니 더 투자하는 건 리스크라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장기전에서 동맹국을 지원하는 건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베리아에서 오는 보급로는 로마에 막혔고 본국의 증원은 거절됐습니다. 전선에서 이기는 장군과 본국에서 발목을 잡는 정치인. 이 구도는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카르타고의 경우는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현지 약탈로 연명해야 했고 그럴수록 이탈리아 도시들의 민심은 카르타고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한니발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로마는 다시 파비우스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한니발이 있는 곳은 피하고 한니발이 없는 곳을 치는 거였거든요. 카르타고 편으로 넘어간 도시들을 하나씩 되찾고 한니발의 보급망을 조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를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가면 로마군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쫓고 쫓기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가 움직일수록 식량이 소모되고 병력이 줄어드는 구조였던 거예요. 기원전 211년 카푸아가 로마에 다시 함락됐습니다. 한니발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거든요. 겁쟁이라 비웃음받던 파비우스의 전략이 결국 한니발을 소진시키는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로마는 이길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지지 않는 방법을 고집한 거예요. 그 고집이 시간을 로마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모전의 시간 동안 한 젊은이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퍼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그는 칸나의 전투의 생존자였습니다. 7만 명이 무너지던 그날, 그 지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한니발을 증오하는 대신 한니발을 공부했습니다. 초승달 진영이 왜 작동했는지, 누미디아 기병이 어떻게 배후를 쳤는지, 중앙의 후퇴가 어떻게 적을 끌어들였는지, 스키피오는 패배의 해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도 안에서 반격의 설계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는 패배를 기억으로 묻었습니다. 스키피오는 패배를 교재로 썼습니다. 한니발이 로마에게 가장 가혹한 수업을 가르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가장 성실하게 받아 적은 학생이 스키피오였거든요. 이 전쟁의 마지막 장은 이미 이 순간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키피오가 자원한 전선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베리아,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가 은광을 개발하고 한니발이 원정을 출발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자금줄이자 병력 공급지였거든요. 기원전 210년 26세의 스키피오가 이 전선의 총사령관을 자원했습니다. 원로원은 망설였습니다. 26세 청년에게 맡기기엔 너무 큰 판이었으니까요. 스키피오가 이베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이베리아 본거지, 카르타고 노바를 기습 점령한 거예요. 사흘 만에 함락됐습니다. 카르타고 노바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베리아에서 캐낸 은이 모이는 금고였고 카르타고 본국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는 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노바를 빼앗은 건 이베리아 전선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의 뿌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니발에게 보급과 증원이 오는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린 셈이었거든요. 이 순간부터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니발이 아직 이탈리아에서 이기고 있는 동안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키피오가 이베리아를 장악하면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아무리 버텨도 결국 빈 땅 위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베리아의 결정전은 기원전 206년 일리파 평원에서 열렸습니다. 상대는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 기스코가 이끄는 카르타고 군대였습니다. 병력은 카르타고가 더 많았거든요. 스키피오는 수적 열세를 알면서 전투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스키피오의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중앙에 가장 약한 병력을 배치하고 양날개의 정예 부대를 몰아넣었습니다. 칸나에에서 한니발이 쓴 방식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중앙을 미끼로 쓰고 양날개로 포위하는 구조였던 거죠.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전술을 베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니발의 전술을 체화해서 더 정밀하게 구사했습니다. 카르타고 군대는 자신들이 잘 아는 포위망에 갇혔는 거죠. 적의 건법을 그대로 돌려받는 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일리파 전투 이후 이베리아는 카르타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이 20년 동안 쌓아온 이베리아의 기반, 그 은광과 병력과 항구가 전부 로마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니발은 이제 뒤를 돌아봐도 앞을 봐도 로마뿐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그런데 전쟁은 지고 있었습니다.
전선이 이탈리아 밖에 있었거든요. 한니발이 간과한 변수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한니발의 마지막 희망은 동생이었습니다. 하스드루발. 이베리아에서 형의 뒤를 지키던 동생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하기로 한 거죠. 형이 16년 전 그 길을 걸었듯 동생도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두 군대가 이탈리아에서 합류하면 로마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원전 207년 메타우루스 강에서 로마군이 하스드루발의 군대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스드루발은 패배했고 전사했습니다. 형과 합류하기 직전에 쓰러진 거예요. 이탈리아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로요. 며칠 후 한니발의 진영 앞으로 로마 병사들이 뭔가를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동생의 잘린 머리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는 거죠. 동생을 잃은 한니발이 이탈리아 남부에서 버티는 동안 스키피오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니발을 잡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한니발의 조국을 치러 갈 것인가? 스키피오의 답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원로원은 펄쩍 뛰었거든요. 당시 원로원의 반대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이탈리아에 한니발이 있는데 왜 아프리카로 가느냐는 거였지요. 파비우스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스키피오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한니발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유는 카르타고가 버텨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흔들면 가지는 저절로 흔들린다는 거죠. 원로원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키피오는 자원병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던 그 도박과 정확히 같은 구조였습니다. 상식을 거슬러 적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선택이었거든요. 스키피오가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미디아의 왕자 마시니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니발 전술의 핵심이었던 누미디아 기병대의 원천을 직접 공략한 거예요. 누미디아 기병.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이미 아시죠. 티키누스에서, 트레비아에서, 칸나에에서 로마를 무너뜨린 바로 그 기병대입니다. 스키피오는 마시니사를 로마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순간 한니발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전력 구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창이 적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었거든요. 카르타고는 이제 기병 전력의 핵심을 잃었습니다. 한니발이 없는 카르타고 본국은 그 공백을 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203년 카르타고 본국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한니발 귀국하라. 16년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이탈리아 땅을 처음 밟은 뒤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버텨온 16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6년 동안 로마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로마는 끝내 그의 손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는 미완의 복수를 아는 채 바다를 건넜습니다. 카르타고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 돌아온 거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환호와 달랐거든요. 스키피오의 군대는 이미 카르타고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한니발이 돌아온 건 승전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마 전투 전날 전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니발과 스키피오. 한 사람은 30년을 전쟁으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전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니발은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미 빼앗은 영토는 로마가 갖고 전쟁을 끝내자는 거였습니다. 스키피오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유리한 조건을 쥔 쪽이 협상을 거부하는 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아니라 완전한 결말을 원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202년 자마 평원. 한니발이 전면에 배치한 건 80마리의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 80마리가 전속력으로 돌진하면 어떤 보병 대열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한니발의 승부수였거든요. 그런데 스키피오의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로마군 보병 대열 사이사이에 통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통로였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비켜주는 전술이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를 막는 게 아니라 파도가 지나갈 수로를 미리 파놓은 거예요.
거기다 스키피오는 나팔수들을 전열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코끼리가 돌진하는 순간 일제히 나팔을 불도록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한니발의 코끼리 80마리가 땅을 울리며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로마 진영에서 나팔 소리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나팔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코끼리들이 멈칫했습니다. 귀를 찌르는 소음에 방향을 잃었거든요. 겁에 질린 코끼리들은 스키피오가 열어둔 통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부는 방향을 완전히 잃고 칼을 타고 자신의 대열로 되돌아갔습니다. 한니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니발의 군대를 덮친 겁니다. 선봉이 무너지면 뒷줄이 흔들립니다. 카르타고 전열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니발은 이 순간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코끼리 선봉이 붕괴된 직후 전투는 보병 대 보병의 정면 충돌로 넘어갔습니다. 한니발의 보병은 강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6년을 싸운 베테랑들이었거든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마시니사의 누미디아 기병대가 카르타고군의 배후를 덮쳤습니다. 칸나에에서 한니발이 로마에게 선사했던 바로 그 장면이 방향만 바뀐 채 다시 펼쳐진 거예요. 앞에서는 로마 보병이 밀어붙이고 뒤에서는 누미디아 기병이 막아섰습니다. 카르타고군은 포위됐습니다. 한니발이 만든 전술이 한니발을 삼킨 겁니다. 카르타고군은 괴멸됐습니다. 한니발은 살아서 전장을 빠져나왔지만 이 패배의 무게는 도망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있었는 거지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마에서 살아 돌아온 한니발은 카르타고 의회에 섰습니다. 그는 로마와 싸우기를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권고했습니다. 30년 전 9살 소년이 바알 신전에서 맹세했던 그 복수의 불꽃을 스스로 꺼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로마가 내민 청구서는 냉혹했습니다. 카르타고의 군함은 단 10척만 남기고 전부 불태워야 했습니다. 지중해를 누비던 해군력이 하루아침에 소형 어선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지요. 배상금은 50년에 걸쳐 1만 탈란톤. 로마의 허락 없이는 어떤 전쟁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관리구역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혹한 조건 아래서도 카르타고는 불과 10년 만에 배상금을 조기 완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패전국이 전쟁 배상금을 일정보다 빠르게 갚는다는 것, 이것이 로마를 다시 긴장하게 만든 신호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한니발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으로 택한 무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한니발은 기원전 196년 카르타고의 수석 행정관인 수페트에 선출됩니다. 전쟁터의 장군이 도시의 행정가로 변신한 거죠. 그가 처음 손댄 건 카르타고의 고질병, 부패였습니다. 귀족들이 국고를 사유재산처럼 쓰는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렸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도 로마에 낼 배상금을 충당할 재정이 확보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니발이 발견한 건 새로운 돈줄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 빼돌리던 돈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구멍난 수도 꼭지를 잠근 것뿐인데 물탱크가 가득 찬 셈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소식에 더 긴장했습니다. 전쟁터의 한니발보다 카르타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니발이 더 위험해 보였거든요. 로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니발을 넘겨라. 카르타고 귀족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니발의 개혁으로 이권을 빼앗긴 그들에게 이건 오히려 반가운 기회였거든요. 기원전 195년 한니발은 카르타고를 떠났습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망명이었습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3세를 찾아갔습니다. 로마에 맞설 의지가 있는 동방의 왕을 찾아 연합을 제안한 거죠. 하지만 안티오코스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한니발의 구상은 또 한 번 현실의 벽에 막혔습니다. 로마는 어디서든 그를 쫓았습니다. 한 나라가 망해도 다음 나라로 옮겨가도 로마의 눈길은 항상 그 뒤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니발은 소아시아의 작은 왕국 비티니아에 몸을 숨겼습니다.
비티니아 왕 프루시아스는 한니발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왕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왕의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요구를 거스를 나라는 지중해에 없었으니까요. 한니발의 저택은 겹겹이 포위됐습니다. 문마다 병사들이 섰고 창문마다 눈이 달렸습니다. 평생 탈출로를 먼저 확인하던 그 습관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는 거죠. 그는 비밀 통로 7개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한니발은 반지를 천천히 손가락에서 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언제나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사로잡히는 것만은 없다는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의 마지막 말은 냉소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노인의 죽음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자. 기원전 18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흔들었던 인물은 스스로의 손으로 전장을 마감했습니다. 기묘한 우연이 있습니다. 한니발이 세상을 떠난 기원전 183년, 스키피오도 죽었습니다. 로마를 구한 영웅 스키피오는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요? 로마에서 환호를 받으며 노년을 보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키피오는 정치적 시기에 휘말려 반역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를 떠나 리테르눔이라는 작은 마을에 은둔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고 전해집니다. 배은망덕한 조국이여, 그대는 나의 뼈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기고도 버림받은 스키피오와 지고도 끝까지 싸운 한니발. 두 사람의 최후는 묘하게 닮아 있었거든요. 한니발이 원한 건 로마의 파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포에니 전쟁 이전 로마는 시민들이 돌아가며 군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전쟁터에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한니발을 겪은 뒤 로마는 달라졌습니다.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군인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니발이라는 스승이 로마에게 당신의 군대는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걸 16년에 걸쳐 몸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는 한니발이 강요한 위기 속에서 동맹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급망을 체계화하고 전략적 사고를 제도화했습니다. 한니발이 두드릴수록 로마라는 금속은 더 단단하게 벼려졌습니다. 칸나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세계 각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칸나의 전투는 필수 교과목입니다. 기원전 216년의 전술이 2200년 뒤에도 교본으로 쓰이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독일의 슐리펜 계획을 보세요. 프랑스를 측면으로 포위해 섬멸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 설계도의 원본이 칸나에였거든요. 현대의 걸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미군의 좌익 우회 기동, 이른바 사막의 칼날 작전은 적의 측면을 돌아 포위하는 칸나의 논리를 현대 기갑전으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전술의 세계에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명장이 제2의 칸나에를 꿈꿉니다. 적을 완전히 포위해 섬멸하는 그 순간을요. 2200년 전 한 천재가 설계한 전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장교들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니발이 사라진 뒤 카르타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니발이 죽고 나서도 카르타고는 반세기 가까이 더 살아남았습니다. 배상금을 갚아 나가면서 조용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기원전 149년 로마는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는 거죠. 카르타고 시민들은 3년을 버텼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신전의 금속 장식을 녹여 창을 만들었고 머리카락을 잘라 투석기줄을 엮었습니다. 로마를 상대로 3년을 버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카르타고 사람들의 저항을 어떻게 보시나요? 무모한 항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불탔고 살아남은 시민 5만 명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로마는 이 땅을 아프리카 속주로 편입했습니다. 한 문명이 통째로 행정구역 번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것이 카르타고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같은 해에 그리스의 코린토스도 로마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기원전 146년, 단 한 해의 지중해 문명의 두 축이 동시에 무너진 거죠. 로마는 이제 경쟁자가 없는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한니발은 로마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가 가한 압력의 총량이 로마를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밀어올린 추진력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로마가 한니발을 통해 배운 것의 핵심은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배운 건 시스템을 의심하고 위기 앞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한니발이 로마의 군대를 깨뜨릴 때마다 로마는 그 깨진 부분을 더 강한 구조로 다시 설계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국과 그냥 강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강한 나라는 위기를 버팁니다. 제국은 위기를 재료로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니발에게서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그는 천재였습니다. 전술도, 심리전도, 외교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거죠. 그는 적의 전선은 정확히 읽었지만 적의 뿌리는 읽지 못했습니다. 군대를 무너뜨리면 나라도 무너진다고 봤는데 로마는 군대보다 동맹이 먼저였거든요. 이게 오늘날에도 유효한 판단 기준입니다. 어떤 경쟁이든 눈에 보이는 전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더 오래 버팁니다. 한니발은 로마의 칼을 꺾었지만 로마의 신뢰 네트워크는 끝내 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전쟁이 남긴 아직 다루지 않은 리스크를 짚어드립니다. 로마가 한니발을 이기면서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로마를 안에서 썩게 만들었거든요.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에는 막대한 전리품과 노예가 쏟아졌습니다. 그 노예들이 소농의 일자리를 대체했고 땅을 잃은 로마 시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니발을 이긴 그 승리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내부 균열의 씨앗이 된 거예요. 위기를 이겨낸 자리에서 새로운 위기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역사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한니발은 패배했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가장 강한 적은 바깥에 있는가? 아니면 이긴 뒤에 자신 안에 있는가?